저는 68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평범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며느리가 건넨 차를 마신 후 제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빈틈이 생겼고 아침이면 제가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시작됐어요. 왜 매일 밤 차를 마신 후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며느리는 항상 그 차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올까? 그래서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면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들어 놓았어요. 며느리가 제 차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넣고 저어서 섞은 다음 미소를 지으며 가져왔던 겁니다. 6개월 동안 제가 마셨던 그 채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이야기예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손을 떨며 찻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제 며느리 수진이가 건넨 그 따뜻한 차에서 이상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나이 탓에 미각이 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68살이 되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차를 마신 후 제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가슴 한편에서 차가운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45평이 넘는 넓은 곳이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10살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저는 이 가족이 제 전부였습니다. 민준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고 수진이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국화차 준비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항상 그렇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차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어김없이 차를 가져다 주었죠. 저는 그저 며느리의 효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신 후 제 기억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거나 제 서류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항상 말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다 그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챙겨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왜인지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는 지 5년이 넘었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정확히 작년 가을, 제가 남편이 남긴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서울 여러 곳에 작은 상가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도 있었죠. 수진이가 그 서류들을 보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부동산 일은 복잡해서 젊은 사람이 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마시는 그 차.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들기 직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제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마치 바위처럼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포가 몸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제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설정한 번호는 남편의 생일인 0328이었는데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금고 만진 적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어머님께서 비밀번호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가져온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화장실 변기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든 척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제 침대로 다가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서랍을 뒤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무언가를 찾는 소리.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지만
저는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저를 늙은 어머니로만 봤습니다. 엄마,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제 손자 지훈이에게 배워서 주문하는 법을 익혔어요. 카메라는 시계처럼 생긴 작은 것이었고 제 부엌 선반 위에 놓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밤 그곳에서 차를 준비하니까요. 카메라를 설치한 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진이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10분쯤 후 그녀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 차는 특별히 더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위협처럼, 경고처럼 저는 차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앱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평범했어요. 수진이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차심을 넣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 가루를 찻잔에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제 차에 뭔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저는 그걸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찻잔을 들고 나가기 직전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표정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동산 때문에? 제 재산 때문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귀를 기울이며 복도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의 흔적이었습니다. 손을 사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비누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미끄러운 바닥 위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수진이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 풍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그 냄새 속에서 저는 위험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어머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수진이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만약 제가 어젯밤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완벽한 거짓말쟁이였어요. 괜찮아. 그냥 좀 설친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하얀 쌀밥,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찌개.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음식에도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매일 제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채만 약을 탔을까?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마치 돌멩이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수진이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할 때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고 제 동서 은희가 들어왔어요. 은희는 제 작은 아들 석훈의 아내였는데 수진이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서 차를 마시곤 했어요. 언니, 오늘 새로 나온 케이크 샀어. 같이 먹자. 은희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 쉿, 조용히 해. 어머님이 들으실 수도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도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숨소리도 죽이고 귀를 더 가까이 갖다 댔어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언니,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곧이야. 조금만 더.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 제 며느리들이,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희도 공범이었어요. 둘이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두 며느리가 모두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 아들들은 민준이와 석훈이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들도 모르는 걸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고 석훈이네 가족도 함께 왔어요. 식탁은 활기찼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들의 수다, 아들들의 농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따뜻함 속에 얼마나 차가운 계산이 있는지.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석훈이가 물었습니다. 제 작은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저를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괜찮아. 엄마는 항상 건강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수진이가 또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오늘도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차 드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고 입술에만 살짝 댔어요. 맛있다. 고마워.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수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차를 버렸습니다. 변기에 쏟아지는 차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있을까? 이미 제 몸속에는 얼마나 쌓였을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든 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예상대로 방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제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삑. 금고가 열리는 소리, 종이 뭉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부동산 서류들이었어요. 수진이가 그것들을 뒤적이는 소리, 무언가를 찾는 소리. 저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계속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잠든 사람처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수진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수진이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경찰, 아들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늙은 여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도 연기를 해야 한다고. 수진이보다 더 완벽하게, 더 자연스럽게. 저는 미소를 연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미소를.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이며 제 며느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진이가 가져오는 차를 받아들고 마신 척하고 버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연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밤마다 긴장한 채로 잠을 설치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제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 한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게 뻔했어요. 하지만 박 법무사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으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모님 남편분과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차에 든 하얀 가루, 제 기억의 공백, 며느리의 대화, 금고를 뒤지던 일들. 박 법무사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모님, 매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혹시 그 영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수진이가 하얀 가루를 차에 타는 장면을. 박 법무사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있어요. 민준이는 수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석훈이도 은희를 믿고 있고요. 만약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 법무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박 법무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님의 재산을 신탁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요. 그리고 그분은 명함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분을 만나보세요. 제 조카딸인데 사설 탐정 일을 합니다. 젊지만 실력은 확실합니다. 며느리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안도감은 사라졌어요. 거실에 수진이와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 불안? 그냥 병원에 갔다 왔어.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요? 제가 같이 가드렸어야 하는데. 혼자 갈 수 있어. 나도 아직 멀쩡한 사람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수진 언니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 그 말이 제게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히 있으라. 우리 말을 들으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근데 난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그날 밤 저는 박 법무사님의 조카딸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지우였고 목소리는 젊고 활기찼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삼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어요. 그녀의 눈빛이 또 날카로워졌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섭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영상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저 가루가 뭔지 분석해봐야겠어요. 혹시 며느리분이 버린 차를 채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내일 밤 차를 화장실에 버리지 마시고 따로 작은 병에 담아두세요. 제가 가져가서 분석하겠습니다. 지우는 또 물었어요. 며느리분들이 자주 만나는 곳이 있나요? 혹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늦은 밤에 발코니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었죠. 가끔 밤에 통화를 해요.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분의 행동을 며칠 동안 미행하면서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절대 혼자서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만약 며느리분이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만약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면 더 빨리 행동할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불안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손자 지훈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두고 나간 스마트폰을. 그 속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영상, 지우와의 문자 메시지, 박 법무사님과의 통화 기록.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제 스마트폰을 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휴대폰 내려놔. 제 목소리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약하게 들렸어요. 수진이는 천천히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연극 배우처럼. 어머님, 언제부터 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분노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게 중요해. 네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저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질 수는 없었어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 차에 약을 탔어. 6개월 동안 매일 밤 날 독살하려고 했지.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소파 위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독살이요? 너무 극적인 표현이네요,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린 거예요. 숨 연제를 몰래 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이 매일 밤 돌아다니시는 거 아세요? 새벽 2시, 3시에 집 안을 배회하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세요. 지훈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민준 오빠도 피곤해서 회사 일에 집중을 못했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밤에 돌아다녔다고?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제 공백이 있었던 건 약 때문이었을 텐데. 거짓말하지 마. 넌 내 재산이 탐났던 거야. 내가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굴었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에 금이 간 것 같았어요. 재산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현관문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5년이에요, 어머님. 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참았어요. 어머님의 잔소리, 간섭, 비교. 우리 민준이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 네가 결혼하고 나서 민준이가 변했어. 매일 듣는 그 말들이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 직장도 그만뒀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제 꿈도 제 인생도 다 포기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은희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고. 그건 네가 잘하라고 한 말이었어. 제 변명은 약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수진이에게 가혹했어요. 제 첫째 며느리니까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잘하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를 길들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말만 듣는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배웠거든요. 어머님처럼 연기하는 법을요. 은희도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은희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함께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내 재산을 훔치려고. 훔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늙으셨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고요. 작년에 사기꾼한테 3천만 원 넘긴 거 기억하세요?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는 말에 속으셨잖아요. 그 말에 제가 움찔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제 돈이었고 제 선택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수진이가 급하게 눈물을 닦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민준이의 팔을 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저한테 이 집에서 나가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수진이한테 그런 말을 해요? 민준아,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세요, 오빠. 저한테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하시고 제가 뭘 훔쳤다고 하시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눈물의 양, 표정 하나하나가 진짜 상처받은 며느리 같았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저도 속았을 겁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얼마나 잘 챙겨왔는데요. 왜 이러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내 채에 약을 탔어. 6개월 동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 영상도 있고. 저는 깨진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라도.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이상해진 거라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라고. 수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이긴 겁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있었고 박 법무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1층에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발코니를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제가 68살의 노인이라는 걸 잊을 뻔했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만나야 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전화기를 샀어요. 수진이가 제 연락을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수진이가 알아버렸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깨진 스마트폰, 수진이와의 대결, 민준이의 반응까지. 지우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할머니, 이제 위험해졌어요. 수진 씨가 할머니를 감시할 겁니다. 아니, 이미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 지금 근처 편의점이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20분 후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차에 태우고 조용한 주택가로 운전했어요. 차 안에서 그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며느리분들을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은희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그 누군가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변호사예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죠. 제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상속 관련 소송으로 유명해요. 특히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데 능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제 앞에서 보여주던 온순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되어 있어요, 할머니.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건 은희 씨 계좌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수진 씨한테서 송금을 받았더라고요. 총 3천만 원이 넘어요. 뭐? 수진이가 은희한테 돈을 줬다고? 네. 아마 공범대가인 것 같아요. 은희 씨가 수진 씨를 도와주는 대신 받은 돈이겠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두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한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차에 탄 가루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뭐였어? 졸피뎀이에요. 강력한 수면제죠. 하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한 번에 넣은 양이
정상 복용량의 3배가 넘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배? 네. 이 정도 양을 6개월 동안 복용하면 할머니 기억 상실, 판단력 저하, 심하면 의식 불명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뭐야? 말해봐.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할머니처럼 고령이신 경우엔 더 위험하고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마 수진 씨는 할머니가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노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숨진 거라고요. 그럼 유산은 자동으로 아들들한테 가고 수진 씨는 남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눈치챘고, 네,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해진 거예요. 수진 씨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할머니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말 맞았습니다. 오늘 민준이의 반응이 그랬으니까요. 제 아들은 이미 저를 늙고 정신없는 어머니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할머니. 이건 이미 범죄예요. 살인 미수죠.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돼. 증거가 부족해. 수진이는 자기가 수면제를 탔다는 걸 부인할 거고 영상도 깨진 스마트폰에 있어서 복구가 어려울 거야. 게다가 민준이가 저를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 그럼 어쩌시려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수진이가 직접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요? 함정을 파는 거야. 제 머릿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내 인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딨겠니?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이 창문으로 들어가 방에 누웠어요. 다음날 아침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상냥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식탁에 앉았을 때 민준이도 있었어요. 그는 어색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차원에서라도.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항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연기를 배웠다는 것을. 그리고 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를. 그날 오후 저는 손자 지훈이와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요즘 왜 슬퍼 보여요? 할머니가 슬퍼 보여? 엄마랑 자꾸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추한 싸움을 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엄마가 밤에 할머니 방에 가는 거 본 적이 있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봤어. 할머니가 주무시고 나서 방에 들어가는 거. 뭐 하는 것 같았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엄마가 할머니 서랍을 뒤지는 걸 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 약을 찾는 거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지훈아,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받는 차 말이야. 그거 맛있어 보이지? 아니요. 냄새가 이상해요. 약 냄새 같아요. 순수한 아이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또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 덕분에 요즘 잘 자는 것 같아.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인지 가짜 미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행히요, 친의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차를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지우에게 줄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진이와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머님이 알고 있다는 게 확실해.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해.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괜찮아? 내일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갈게. 거기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할 거야.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제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제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은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 의사 믿을 수 있어? 은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300만 원 줬어. 그 사람은 돈만 받으면 뭐든지 해줘. 어머님 진단서에 중증 치매,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쓸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찼어요. 그럼 그 다음은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해. 민준 오빠를 어머님의 법적 후견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님이 저항하면 저항? 치매 환자가 무슨 저항을 해?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제 며느리가 5년 동안 제 밥을 먹고 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언니, 근데 혹시 어머님이 유언장을 이미 고쳐 쓴 건 아닐까? 그래서 어제 방을 뒤졌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어머님은 아직 유언장을 작성 안 하신 거야. 우리한테 시간이 있어. 다행이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8시 우리 집 앞 꼭 와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 부패한 의사에게로. 저는 가서는 안 됐습니다. 한 번 치매 진단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거부하면 수진이는 민준이를 설득해서 강제로 저를 데려갈 겁니다. 어머님이 거부하시는 것 자체가 치매 증상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응, 잘 잤어.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겨루는 것처럼. 어머님, 오늘 제가 병원 예약을 했어요. 10시에요. 병원?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네, 종합 건강 검진이요. 어머님 나이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아. 가자. 제가 너무 쉽게 동의하자 수진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준비하실 시간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남편의 사진, 그리고 수진이가 만든 차 샘플이 든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몰래 구입한 작은 녹음기를 옷 안쪽에 숨겼어요. 8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어머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갔어요. 아, 지우야. 왔구나.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내 친구 손녀야. 오늘 같이 병원 가기로 했어. 하지만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가려고. 괜찮아. 젊은 사람이 둘 있으면 더 좋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계획이 뭐예요? 병원에 가는 척하다가 경찰서로 가는 거야. 경찰서요? 증거가 충분한가요? 아니.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수진이의 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녀의 차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거울 너머로 마주쳤어요. 강남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의 차도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님, 여기가 왜 경찰서예요?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나 신고하러 왔어. 신고요? 무슨 신고요? 네가 나한테 한 일 말이야. 저는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은 요즘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손 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제 시어머니는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하시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치매가 아니야. 나는 멀쩡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사진들,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차 샘플 분석 결과. 이 여성은 6개월 동안 할머니의 채 과다한 양의 수면제를 타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시만요. 이건 심각한 혐의인데. 거짓말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셔서 저를 모함하려고. 그럼 설명해봐.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희한테 왜 3천만 원을 보냈어? 왜 매일 밤 내 방에 들어와서 금고를 뒤졌어? 왜 부패한 의사한테 돈을 줬어? 수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 어젯밤 부엌에서 은희랑 나눈 대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네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던 계획, 모든 게 녹음기에서 어젯밤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와 은희의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어요. 부패한 의사 이야기,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 모든 것이.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날 죽이려고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잡혔다는 좌절감이었을까요? 어머님,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당신도 죄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제가 더 나은 시어머니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 미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섰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사라지는 모습을.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 손자는?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적어도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진실이 밝혀진 날인데 날씨는 이렇게 화창했다니. 하늘은 맑고 파랬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6달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제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야 해. 민준이한테 말해야 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네,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했나 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수진이가 체포됐다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왜요? 왜 엄마가 미안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 분노, 슬픔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내가 더 좋은 시어머니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독살하려고 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10년을 함께 산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채탄 수면제, 깨진 기억들, 며느리들의 대화, 음모의 전말. 민준이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밤에 이상하게 행동하신 건 그게 다 수진이가 약을 먹여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한 것도 수진이가 만든 거짓말이었어. 민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어른이 한 가정의 가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도 떨렸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수진이의 거짓말에 속은 지훈이는 어떻게 하죠?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아직 학교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죠. 천천히 설명해 줘야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설명해요? 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10살짜리 아이한테? 민준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석훈이가 은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은희의 얼굴은 수진이만큼 창백했어요. 형님, 형수님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석훈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은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했어요. 은희야, 너도 알고 있었지?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은희의 몸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는 경찰이 수진이 계좌를 조사했어. 네가 3천만 원을 받았더구나. 공범 대가로. 석훈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은희, 이게 무슨 소리야? 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대요, 매 어머님. 저는 수진 언니가 그냥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머님을 해치려는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너희가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성년 후견인 제도 이야기, 재산 가로채려던 계획 다 알아. 은희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이는 멍하니 서서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세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석훈이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빠는 왜 울고 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이가 아들을 안았어요. 지훈아,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민준이는 아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은웅이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갔고 석훈이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집에는 저와 민준이 그리고 지훈이만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엄마를 보고 싶대요. 자기 엄마를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연하지. 지훈이한테는 수진이가 엄마니까. 근데 그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지훈이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가족과 범죄,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박 법무사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모님, 수진 씨와 은희 씨가 이미 사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실행되기 전에 막혔지만요. 얼마나? 15억 원입니다. 사모님 소유의 강남 상가 건물을 담보로요. 민준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15억이요? 그럼 수진이는 정말로... 네, 계획적이었습니다. 아마 사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후견인이 된 후에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단순히 제 재산을 관리하려던 게 아니라 완전히 가로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엄마가 죽으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아들들에게 가고 수진 씨는 남편을 통해 자유롭게 쓸 수 있었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렸어요. 볼 수 있어.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둘 다 상처받은 채로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수진이만의 잘못일까? 제가 더 나은 시어머니였다면? 제가 수진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하지만 어떤 이유도 살인 미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겠죠. 행복한 이야기도 있을 테고 저처럼 슬픈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깨진 가족, 상처받은 아이, 배신의 기억.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남산의 단풍은 붉게 물들었고 아침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은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야 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준이와 석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수진이를 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5년 동안 제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정말로 당신의 차에 수면제를 탔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억상실, 판단력 저하, 몸에 무기력함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몇 개월만 더 그 약을 복용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왔을 거라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에게 가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잔소리가 심했고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쁜 시어머니였다 해도 그게 살인 미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로, 이혼으로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였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어머님이 편히 주무시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욕심이 커졌어요. 재산이 보였고 자유가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제 직장을 포기하고 제 꿈을 포기하고 5년 동안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항상 부족했고 항상 비교당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민준 오빠, 지훈이에게도 미안해요. 재판정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살인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은희는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제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섰을 때 민준이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수진이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진이가 힘들다는 걸 몰랐어요. 수진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도 있어요. 저는 남편이었어요. 아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 편만 들었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한 일은 옳지 않았어.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 만약 제가 더 나은 남편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자책하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는 지난 석 달 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더 이상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야.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엄마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야. 면회를 갈 수 있어.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를 다시 볼 용기가 있을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훈아, 할머니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엄마를 보고 싶으면 아빠가 데려다 줄 거야. 한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도소에 가기로요. 혼자서 갔어요. 민준이도 지훈이도 없이. 차가운 철문을 통과하고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초록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더 야위었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 저를 용서하러 오신 건 아니죠? 아니,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쓰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잘못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러 왔어. 수진아,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고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귀여워. 톰, 그게 네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시어머니였다면 너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눈물이 수진이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댄 채로. 이것이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민준이와 지훈이와 함께. 우리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 엄마를 만나러 가요. 처음에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수진이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과 가부장적인 문휘와와 저의 무관심이 만든 피해자. 그렇다고 그녀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살게 두는 거예요. 석훈이와 은희는 이혼했습니다. 은희는 1년형을 살고 나왔어요. 저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저녁 저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로.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저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매일 조금씩. 수진이도 언젠가는 출소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아니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할 준비.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제 머리카락을 날리고 제 뺨을 쓰다듬고 지나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와 함께, 희망과 함께. The end.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족, 용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나은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의 아픔을 더 일찍 알아챘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아요. 어떤 이유도 살인 미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에는 쉬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요.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대화하고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